아이가 태어나자 선녀는 떠났습니다. 미처 혼인신고를 못한 나무꾼은 미혼부가 됐습니다. 나무꾼은 출생신고를 하러 갔지만 엄마가 없어서 안 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오라는데 나무꾼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내서 내 아이가 맞다고 해도 나라님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기를 안고 나무하러 갈 수가 없어서 부녀는 마을에서 얻어먹였습니다. 나무꾼 아빠는 아이를 안고 매일 밤 펑펑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첫 돌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이는 주민등록 번호를 못 받았습니다. 나무꾼이 다른 여자와 떠나자 선녀는 나무꾼과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된 선녀는 나무꾼에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 판 돈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가난한 척했습니다. 새 집도 사고 새 도끼도 샀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녀는 양육비 소송에서 이겼지만 1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소송을 다시 하라고 합니다. 선녀 엄마와 아이는 기초수급자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환한 낮인데 김영환 씨는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집을 나서는 영환 씨. 서두릅니다. 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와 아들. 지나대. 아이샤. 아이샤. 자, 내가 잠바 벗고. 잠바 벗고 이거 벗어야지. 아이샤, 됐어. 다 됐어. 우와. 아까와 같은 집이 맞나요? 다 됐어. 옹알이 대화와 아이의 걸음마가 집안을 채웁니다. 영환 씨의 얼굴에선 아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먹네. 아이가 잠들자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아빠의 얼굴도 다시 어두워집니다. 이름 김노을, 생후 20개월. 아빠와 둘이 사는 미혼부 가족입니다. 하지만 노을이는 법적으로 세상에 없는 아이입니다. 아빠 영환 씨도 법적으론 아들이 없습니다. 노을이의 출생신고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가 법원 가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애 엄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제 출생신고를 이제 하러 갔죠. 그 이제 주민센터로 하러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딱 보니까 애 엄마가 남편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있던 엄마가 떠나자 노을이의 출생신고를 할 방법도 사라졌습니다. 주말에 힘드시겠다. 출산이 증명되지 않는 남자는 엄마 없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환 씨도 혼자 주민센터에 갔지만 노을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약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개로 만난 거였으니까 전화를 받아야 뭐 찾아가기를 하지 뭐 전화도 안 받는데 뭐 어떻게 노을이는 법적인 이름도 주민등록 번호도 없는 아이로 남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도 그만둬야 했던 아빠에겐 우울증과 당뇨가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한 봉지 가득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지만 왜 그래? 그래도 서툰 육아가 손에 익어가는 게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걔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저귀 갈아면서 아빠 잘하지? 아빠 잘하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노을이는 예방접종도 못하고 어린이집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빠와 등록되지 않은 아이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 주민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한 사흘 밤낮을 계속 울었나 봐요.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출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뭐 경찰도 오고 이제 구청 사례관리사도 오고. 노을이에겐 주민번호 대신 노숙자들에게 부여되는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됐습니다. 그나마 이제는 예방접종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기들과 보살핌도 받습니다. 점심이라도 먹고 오는 게 아빠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노을이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공익재단에서 소송을 맡아주었지만 언제 출생신고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유부녀였던 엄마의 현재 남편에게 서류가 가는 데만 6달이 걸렸습니다. 1년이 훨씬 소장 들어간 거는 지금 2019년이잖아요. 아, 그럼 6개월 네, 6개월 정도 돼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내년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예. 그렇다고 치면은 아이가 2년 넘게, 예. 계속 이제 뭐 아무런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없는 아이인 거죠. 거의 이제, 예. 없는 아이. 부모도 알 수 없는 아이. 그냥 다 이제 복지라든지 사회보장 이런 것과는 다 그냥 사각지대에 밀려난 아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어느 저녁 취재진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3명의 아빠를 만났습니다. 낯익은 얼굴을 알아본 노을이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애 하나 있으니 대화가 정신이 없습니다. 안 돼요. 봐봐. 노라. 여기 안 돼?
지금한테 여기 들어오세요. 수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바로 이 모임에서입니다. 공장 옆 무허가 판잣집이 수혜와 아빠, 할머니가 사는 곳입니다. 수혜는 아침부터 밥은 안 먹고 휴대폰 달라고 떼를 쓰는데 수혜 좋아하는 여기 두부도 있는데 핸드폰 안 돼. 밥도 안 먹는데 무슨 핸드폰을 봐. 엄마 고쳐봐봐. 아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돼가지고 딱 끝나고 딱 오니까. 6달 만에 태어난 수혜는 등에 큰 수술 자국을 남기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태어나면은 본인이 15일 안에 숨을 쉴 수 있는 그 간을 막아요. 이리 와. 이건 뭐예요? 엄마가 전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수혜를 낳고서야 아빠는 알게 됐습니다. 수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한 3, 4일 촬영을 했는데 장담하잖아요. 애기가 있는데. 가니까 아유 아버지 이거 지금 엄마가 와가지고도 했었는데 안 되고 지금 아버지가 지금 5번째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300일이 계속 걸려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0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전자 검사라는 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딱 보자마자 네네네, 내 새끼다 이렇게 나오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빠가 확인이 되면 그 출생신고 아빠 밑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를 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법률상 그 친생 추정이라는 것을 바로 깰 수가 없는 거죠. 친생 추정이라는 거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혼인관계에 있을 때, 여성의 혼인관계에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어떤 친부가 있는지 상관없이 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빠의 아이다라고 추정을 받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200, 300일? 그때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법률상 추정받는 아빠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신생 추정을 받고, 그래서 그 아빠가 친부가 아니라고 하면 그 법률상 추정을 받는 아빠랑 아이와의 그 유전자가 친자관계가 아니다. 이걸 같이 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진짜 아빠가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네, 그렇죠. 어머니, 저 가요? 그래야. 아빠 알아줄게. 알아줄게. 아이고, 알아준다는 게 잘 놀고 있어. 아빠 갔다 올게. 안녕, 수야 아빠. 갔다 올게요. 수혜를 꼭 안아준 아빠는 오늘 좀 들떴습니다. 하고 있어. 미혼모 단체의 지원으로 법무사 상담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화하셨었죠? 예. 소중하게 간직해온 출생증명서. 얼마나 들고 다니시나요? 몇 년을 들고 다니시나요? 그러나 출생증명서에 적힌 엄마 이름을 보자 법무사는 힘들다는 말을 꺼냅니다. 법에서는 57조에서는 번호도 모르고 등록 기준지도 모르고 엄마 이름도 몰라야 이제 정식으로 판결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15년 가족관계 등록법에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엄마임이 증명되는 미혼모보다 출생신고가 까다로운 미혼부를 위해 엄마 정보가 없어도 법원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법 적용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법이 있어도 네, 사랑이법 조항이 그게 3가지를 다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를 때 이름은 보통 알아요. 그래서 기각되는 일이 조금 있어요. 기각되는 이유가 주로 뭔가요? 이름을 알리죠. 네, 모르겠어요.
건드려봐요. 엄마 찾아가라 이거지. 출생증명서에 엄마의 이름이 적혀있는 수혜. 뭐 가져갔어? 며칠 뒤 결국 아빠는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나가서 전화 꼬아주고, 우리가 여기, 아동학대 좀 나온 거야, 시실 것 같고, 아동학대, 여보이 집 우리가 알아서 확보를 주말 아침, 기자에게 걸려온 전화 너머로 다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서인 것 같고 아동 학대라는 말도 들렸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2달이 된 다은이. 엄마는 다은이를 낳고 2주 만에 집을 떠났습니다. 애 엄마가 애가 2이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뭐 제가 난 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출생증명서인가 거기서 보고 아는 거예요. 조금 배고프면 나는. 그리고 아빠는 다은이의 출생 신고를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 된다는 게 무조건이에요.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막 전화하고 거기서 팀장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이랑 직원분이랑 얘기하는데 딱 오자마자 벌써 딱 손을 딱 걷더라고요. 안 됩니다. 바로 벌써. 다은이를 돌보느라 회사를 그만둬야 했지만 아이의 출생 신고가 안 되니 복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민번호 부여받아야지 어떤 것이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거 된 다음에 출산 축하금 나갈 거고, 양육수당 나갈 거고, 아동수당 나갈 거고. 갓난 아기를 안고 법원과 주민센터, 구청 등을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아빠는 결국 아동보호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습니다. 속상하죠 그냥. 그냥 내가 왜 여기 와야 되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야 되니 뭐 아동을 했니 어쩌니 막. 모든 게 출생신고 탓인 것만 같아 법원을 수차례 들락거렸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있다는 건 엄마의 흔적이 있다는 뜻. 다은이의 출생신고도 기약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후영국과 아동정책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인권 분야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누락 없는 출생 등록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국가의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99.7%가 병원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의사총연합과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다 원가 이하의 수가로 분만을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현실적인 고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용 경비의 보전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산부인과가 대신 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합니다. 지난 2월에는 보편적 출생 등록이 불법 이민자의 아동에게 권리를 주는 자국민 역차별이라며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내세우는 명분 속 어디에도 태어남을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의 인권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취재진의 답답함은 커졌습니다. 어쩌다 우리의 법이 아이를 방치하게 하는 법이 됐을까요? 취재진은 국내 가족법의 권위자 김상용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부모를 먼저 확인해야만 하는 현재의 법은 순서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만들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제 만들고 그 아이 엄마가 누구냐,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 이 관계가 해명이 안 되면 출생신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의 기본 입장이. 근데 그거를 입장을 바꿔서 일단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출생신고를 하고 국가 공적 차원에서 보호를 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밝히는 그 과정을 밟도록 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냥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네. 그런데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다 뜻밖의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 재판을 해서 1987년 남겨진 호적 선례. 모는 성명 불상임이라고 기재하여 부가 출생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2011년 가족관계 등록 선례에서는 모를 불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호적 선례에 따라서 그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은 어머니는 성명 불상임이라고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해서 받아줬는데 이거 받아줘도 되느냐라고 질의회답하니까 그 가족관계 등록과 법원 가족관계 등록과에서 수리하면 안 된다 이제는. 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국회를 통하는 그 법의 개정은 아니고요. 이거는 법원의 해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론, 쉽게 말해 법원의 태도가 바뀐 거죠.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침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침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애들이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네요. 그럼 이 항목이 아니었으면 그냥 사랑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출생신고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아빠다. 엄마 없이 아빠의 일방적인 출생 신고가 가능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이거는 표현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이유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뭐 아동 학대 사례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계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이렇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해가 안 가서요. 갑자기. 그리고 법원에서 네. 아동 학대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가족관계 등록 심의관이라고 판사가 있는데 행정처 그분이 사실상 책임자죠. 사실상 책임자인데 그쪽에서 결정된 게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선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선례를 통해서 달리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권리도 너무 큰 영향을 받아서 많이 어필도 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고. 그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에 혹시 뭐 이런 건의를 하셨거나 이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공식 질의를 올리지 말라는 게 계속 구조로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애기들 관련해서 되게 위험한 사람들도 많아서 이 건의를 되게 강하게 했는데도 이게 진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법으로 출생신고를 신청한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완전히 마무리된 사람은 70여 명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은이가 출생신고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아이들 중
가장 빨리 문제가 해결된 경우였습니다. 혹시 다른 이들에게도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뜻밖에도 다은이는 법원 담당자의 배려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원 가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여주니까 법원고 선생님이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보여주면 오히려 안 된다고? 네, 이거는 못 보고 한다고. 이런 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수생님에서 얘기. 엄마의 존재를 아예 모르는 걸로 하고 나서야 절차가 빨리 진행됐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와 사랑이법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져 다은이의 출생 신고가 한 달 만에 이뤄진 겁니다. 다은이와 같은 배려를 받았다면 노우리도 수혜도 지금쯤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까요? 엄마를 모른 척하고 버려야만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겠다는 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한밤중에 다른 여자와 떠났습니다. 그때 큰애가 9살이었고요. 발달장애가 있는 큰아이 8살 둘째, 막내는 5살. 남편 없는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살림하던 여자가 애 셋 데리고 선뜻 나가 살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장애인 활동 보조로 몇십만 원 월급 받아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드디어 애들과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양육비요. 생각도 못했어요. 애들 뒷바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며 살았습니다. 뒤늦게 양육비 청구한 건 우리 둘째가 대학을 갔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어서. 하지만 양육비를 달라고 하니 생각도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애들 다 키웠는데 왜 그 돈을 달라고 하느냐. 시댁에 얹혀 사는 죄로 온갖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생신, 제사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옷 얻어다 입힐 때, 학원 못 보낼 때도 돈 한 번 주신 적 없습니다. 양육비 받는다면 축구하고 싶어하는 막내에게 좋은 축구화 한 켤레 사주고 싶습니다. 아빠의 첫 선물로요. 한 어머니가 취재진에게 보내온 목소리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한부모 가정이 되었는지는 모두가 다른 사연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양육비 문제는 매우 닮아 있습니다. 취재진은 양육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를 한 8에서 10번 정도 후려 때렸나? 때려가지고 제가 손가락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갔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친정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보험 들었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험 대출을 받아서. 저희가 아이 키우면서 생업에 있다 보니 시간적으로 뺄 수 있는 이게 전혀 없어요. 하루를 비면 그만큼은 내가 당장의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도져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육권자, 친권자도 제가 다 갖고 오고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그 이혼하는 과정에 그 일반인들은 법적인 거를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다 끝나고
끝나고 나서 뒤로 아차 싶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해명령원에다가 양육비 징계소송을 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가압류를 먼저 넣고서나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순서. 제가 일부러 저희 아이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쳐다볼까 싶어서. 그래도 와서 말 걸까 싶어서. 모른 척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는요, 벌벌 떨면서 엄마 어떡해? 가서 인사해?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 애기 그네랑 뭐 보행기 막 이런 거 지금 당장은 안 쓰는 그걸 옥상에서 다 던져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사진 찍고 제가 여기 양육비를 받게 된다 해도 뜻밖의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자로 최근에 그것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기초생활자로 돌아선 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양육비를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기잖아요. 그것도 다시 알아봐야 돼. 다시 탈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양육비가 소득으로 잡히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 돈이고 그 돈이 이 가구에 들어오는 뭐 말하자면 소득으로 보는 거죠. 일률적으로 본다면은. 어렵게 양육비 1-20만 원을 받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두 아이와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우리 법은 과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까요? 2년 전에 굉장히 구조를 심하게 했어요. 아버님 지금 감투재판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양육비 지급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빚쟁이 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 아이잖아요. 아버님 아이들이에요. 기절버릴게요. 그냥 차라리 나 기절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랑도 통화를 잠시 했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민서 대표의 전화가 20분 넘게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식 버리고 재혼해서. 한켠에 쌓여있는 사진과 피켓. 강 대표와 한부모 가족들이 양육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 흔적들입니다. 나라 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면접 교섭하지 않고 아이 양육비 미집하는 부분도 분명한 아동학대 맞습니다. 아동학대입니다. 때려야만 아동학대입니까? 저희 나라 법은요, 키우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아동학대가 적용이 되지 비양육자는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 아이를 버리고 내 아이가 버려지고 내 아이 양육비를 무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서울역 광장에 늘어선 사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 직업이 공개돼 있습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래도 아이를 이렇게 양육비를 안 주면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학대가 맞는 것 같고 처벌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육을 안 해주면서 자기 볼 거 다 보고 이런 사람들 더 자살할 거예요. 좀 나쁜 세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타까워요. 사실. 양이모 회원들은 지난해 전국을 돌며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양육비는 갈라서는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돈 문제란 인식이 강합니다. 그나마 양육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인터넷 신상 공개 때문입니다.
양육비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과 실명, 직업 등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무언가를 뭐 비난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신상 공개를 한 건 결코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거를 각자 이렇게 좀 퍼져서 예방적인 의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장에서 엄마들이 제일 배드파더스의 변호인단은 양육비가 결국 아이의 물질적, 정서적 권리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방토론 나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 보통 양육비 안 주는 분들이 면접 교섭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럼 양육비 안 주더라도 면접 교섭이라도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돈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양육비를 안 주다가 주기 시작한 비양육자가 아이를 면접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변에다가 비양육자를 만난 거를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또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없는 여성들의 경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직업을 옮긴다든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법원이 양육비를 주라고 명령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 보니 한부모 가정 열의 7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받을 수 없었던 양육비는 여전히 받기 힘듭니다. 지난해 2월, 양육비와 관련해 첫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이 한부모 가정아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빚을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 자녀 양육이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양육비, 교육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현황을 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대답이 73%나 됐습니다.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은 양육비 헌법 소원을 대리한 이준영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승소율 어느 정도 되나요? 양육비 소송 같은 경우는? 양육비 소송을 승소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되게 높습니다. 소송 자체는 네, 받아낼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에서 그게 더 양육비를 못 받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부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저희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재판을 하게 되면 3달, 6달이거든요. 이행명령 하게 되도 그게 몇 달 걸리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양육비 관련 법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감치인데 사실 감치 도망 다니면은 거의 소용이 없거든요. 또 현재의 양육비 관련법이 아이를 기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그런 송사가 따로 걸려 있으시면 말로 안 될 가능성이 더 웃긴 건 뭐냐면 양육비 같은 경우는 감액 신청도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양육비 안 줘서 밀린 양육비가 1억인 사람이 이거 5천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재판도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양육비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양육자들을 돕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허점이 있는 게 법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첫 양육비 헌법 소원. 석 달 만에 정부에서 답을 보내왔습니다. (5년) 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된 뒤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며 4년 동안 400억 원의 양육비가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행률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몇 년째 제안돼 왔습니다. 국가가 최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제, 미지급자의 운전면허와 여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 강화, 정부 지원기관인 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10차례 넘는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논의의 결론은 늘 제안과 검토, 노력으로 끝났습니다. 행정 제재 하자 그러면 뭐 도로교통법은 뭐 교통의 안전인데 양육비하고 무관하다. 그래서 뭐 운전면허 제한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제 부처마다의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다 그러면 양육비 이행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왜 이게 안 맞다, 이행법에 제재 넣으면 된다 하고 뭐 부처마다의 주장으로 이게 서로 이렇게 핑퐁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 양육비 관련 법안은 10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예산이 모자란다, 행정인력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수가 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양부모 가정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3.9%. 그러나 한부모 조성 가정 아동은 46.6%로 12배나 높습니다. 아이가 4시간 이상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비율도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뽑는 것도 아닌데 아이의 생존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밥만 먹으면 다 문제 안 되는 건가요? 밥만 먹으면. 이게 아이들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교육비 때문에 많은 지출이 있는데 뭐 작은 학원 하나 보내기 되게 부담이에요. 그게 법이라는 게, 정의라는 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건데, 60년대에 성범죄자가 성범죄로 신고를 하면 판사가 두 사람 혼인시켜놓고 이제 싱글벙글했다는 기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발언은 제가 봤을 때 몇십 년도에 그 수준 이보다 더 심하게 제가 봤을 때는 말할 정도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미국과 캐나다 등은 국가가 양육비를 직접 받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전달합니다. 미지급자는 정부가 위치와 재산을 추적해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 수준으로 징수합니다. 프랑스는 고의로 양육비를 안 주면 가족 유기범죄로 보고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직 발전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국가가 더 관심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방임한 것 같아요. 부모 책임이다. 1차적으로 부모 책임이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엄마가 케이크를 사줬다. 아빠 없이도 잘 커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엄마는 울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아빠는 헤어졌다고 했다. 5살 때 아빠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생각난다. 법원에서 아빠가 보낸 서류가 왔다.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학원비도 보태주기 힘들다니 아빠가 가난한 게 좀 불쌍했다. 그런데 아빠는 외국에 여행도 가고 차도 샀다. 비행기 값은 되게 비쌀 텐데. 변호사 아저씨들이 아빠가 계속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빠는 오늘도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제 나도 아빠가 좀 밉다고 판사님께 말하려고 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본다. 너무 화가 났다. 나도 이제 4학년이 된다. 양육비가 뭔지 나도 이제 다 안다.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다닐 수 있는 태권도 학원비고 방학 때 워터파크 갈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안다. 아빠가 도망가지 않고 양육비 다 주면 좋겠다. 나는 아빠 아들이니까. 일 년을 준비한 간호조무사 시험이 코앞입니다. 국비 취업 교육 중 가장 긴 과정이지만 아이와 둘이 살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꼭 필요합니다. 6개월의 병원 실습 기간 동안 월급은 없었습니다. 한부모 지원금 20만 원, 하루 5천 원 지훈이의 급식 카드로 버텼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건 컵라면, 그리고 샌드위치, 삼각김밥, 우유, 이런 종류. 어머님 맨날 컵라면으로 때우시는. 애기는 계란하고 사서 밥 해주고. 네. 엄마는 무엇보다 지훈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일반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제 시민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을 해서 선정을 해서 영어학원을 보내주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연탐구형이요? 취재진에게 지훈이가 상장과 100점 시험제를 자랑했던 그날 밤 엄마가 학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돼? 올해는 더 이상 지원을 학원을 지원해줄 수가 없대. 그럼 우리는 이 장점 장난 아닌데? 친구들도 친해졌고 재미있죠? 일단은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엄마가 근데 어쨌든 일단은 잘하자. 알았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알았죠. 이혼한 남편은 지훈이가 더 이상 할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방학 오니까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제발 못했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어른들의 편견에 상처받는 것도 지훈이가 견뎌내야 할 몫입니다. 똑같이 장난치고 막 놀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쟤는 왜 저렇게 과격해? 이렇게 제 편견을 갖고 시선을 보게 되는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가족을 만나고 편견에서 자유로울 아이의 일상적인 권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묻힙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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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는 현장 활동가들은 아동을 보호하는 우리의 제도에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나라도 못하고 있는 일인데. 네, 약간 애매하신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사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그 가정들도 생각보다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떻게 저는 쓰레기집에 살아 뭐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사실 평범한 가정도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런 남매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가 자리를 비우시잖아요.
이 아이에게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유관기관에서 아무리 인정을 해도 보호자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 있죠. 지난해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대해 출생 등록의 문제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내용들이 아동의 복지를 넘어 한 인간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만큼은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제3자든. 양육비는요, 내가 급여를 받던, 뭐 알바를 했던, 수익이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위한 돈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좋은 건 모두 주고 싶어. 나에게 커다란 행복을 준